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상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신 대사는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외교부는 신 대사의 발언을 도발적인 언행으로 규정하고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13건의 제보 가운데 문제가 된 6건의 제보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쟁점 사항 대부분이 불문 결정에 났는데도 보고서에 담겼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구공항 착륙 전 비상문이 열린 아시아나 여객기 수리비가 6억 4천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비상문을 연 30대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 사절의 본분에 맞게 처신해라.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가 오늘 초치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미국에 베팅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남의 나라 정부에 이리라 저리라 하는 건 명백한 내정 간섭,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먼저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오전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에게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싱 대사는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우리 정부가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을 택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싱 대사에 대한 조치는 지난 4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말참견이라고 폄훼해 이뤄진 지 약 한 달 반 만으로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초치란 외교사절을 주재국 정부가 불러들여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행위로 부정적인 외교적 사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외교부는 싱 대사의 이번 언행은 한중 우호의 정신에 역행하고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앞으로 외교사절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사실 일국의 정부를 대표해 타국에 주재하는 대사는 본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본국 인사들에 비해 이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대사는 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으로 보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미리 적어온 것을 낭독하며 15분 동안 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모두 다 생중계됐죠. 이혁근 기자입니다. 중국 대사관절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볍게 모두 발언을 시작합니다. 통역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좀 진이라든지 이런 게 왜곡되지 않고 좀 변형되지 않고 잘 전달될 수 있어서. 하지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작심한 듯 준비된 종이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늘어난 책임도 우리에게 돌리며 훈수를 뒀습니다. 일가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더욱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만 얘기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측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시고 대만 문제를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하게 존중해 줬으면. 싱 대사의 이런 비판은 15분가량 이어졌고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경청했습니다. 함께했던 천준호 비서실장은 싱 대사의 발언을 꼼꼼히 받아 적었는데
이 모습은 민주당 공식 SNS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국 대사의 발언을 묵묵히 듣고 있었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상하이밍 대사의 백댄서를 자처했다고 일본 후쿠시마의 50배에 달하는 삼중수소를 우리 서해로 방류하는 중국과 무슨 오염수 논의를 하냐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중국 없이는 저성장 탈출이 어렵다며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할 말을 다 했다고 맞섰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화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면전에서 윤석열 정부를 정면 비판하는데도 이 대표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싱 대사가 일본 오염수 방류를 논의한 것을 두고도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의 50배에 달한다며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트집 잡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탓에 경색된 한중 양국의 경제 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설명입니다.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대 교육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단체 여행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조기 해제 조치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경제, 안보 문제 등 할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와 싱 대사의 만남이 유튜브로 중계된 것에 대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최근 중국 외교관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게 많습니다. 외교에선 흔히 외교적 수사라고 해서 우회적이고 유화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즘 중국 외교관들은 완전 정반대거든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4월 우장하오 일본 주재 중국 대사는 일본 국민이 불길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대만의 유사 상황은 곧 일본의 유사 상황이라는 인식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입니다. これはまたあまりにも荒唐無稽で危ない。中国の純内政問題を日本の安全保障と結びつけるのは非論理的だけではなく極めて有害であります。 이처럼 싱하이밍 대사뿐 아니라 최근 각국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들의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발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We hope the US side will respect China's choice of development path, social system, the Chinese people's right to a better life, and China's core interests and major concerns. 한 국가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대사들은 본국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주재국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교적 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대사들은 정반대입니다. 전랑 외교의 선봉장이었던 친강 외교부장의 부임 후 중국 외교관들의 기류가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미중 경쟁과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선 강하게 맞서라는 시진핑 주석의 대외 정책 방향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배경과 안보실 반응 등은 정치부 황재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중국이 작정하고 정말 이렇게 과한 발언을 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국가안보실이 지난 7일에 발간한 책을 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5년 동안의 외교안보 전략의 최고 지침서인 108쪽짜리 국가안보 전략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중국 관련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는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같은 책에서 칭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 문구를 빼고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분명히 톤의 차이가 좀 그러네요. 커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중 관계가 사실 뭐
지금 정체 중인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네. 5년간 지침이 되는 안보 전략서에 명시를 한 게 중국에서는 좀 일종의 명분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 싱하이밍 대사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문제이며 이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남북한처럼 대만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한 것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좀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안보 분야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한 학술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상호 존중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연설 뒤에 기자들이 이 싱대사의 발언에 대해 반응을 물었을 때 조 실장이 연설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에 대해 이 발언이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것으로 네. 해석이 됩니다. 이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오늘 한 포럼 자리에서 외교 관례라는 게 있고 대사가 오해를 확산해서는 안 된다. 도를 넘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사실 뭐 미국, 일본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떡할까 걱정도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실 의견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그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대통령실의 인식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러면 중국이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한 게 뭐냐, 역할을 한 게 있느냐 이런 의문을 대통령실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안보리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를 하면서 채택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친중 정책을 펴봤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때문에 네. 이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나 한미일 정상 간 밀착은 앞으로 더욱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려야 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우리한테 보여주긴 해야겠군요. 지금까지 황재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집중 조사합니다. 조사단 규모만 32명, 지난 7년간의 채용 승진 등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하네요. 다음 주부터 하는 현장 조사와는 별개로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또다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지난 1일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단의 규모와 기간을 이번에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총 전문 조사 인력이 27명이고 총 구성이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국장급 부단장 1명, 과장급 3명, 조사 인력 27명을 합해 전담 조사단은 총원 32명에 5개 반으로 구성됩니다. 경찰 인력 2명과 인사혁신처 인력 4명도 오는 12일자로 파견받아 선관위 현장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파견 인력을 받는 12일을 기점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하는데 조사 기간은 38일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담 조사단은 최근 7년간의 선관위 채용과 승진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퇴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고발, 수사 의뢰를 하거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또는 부당 임용 승진된 경우는 취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어제부터 30일 동안을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특혜 채용과 승진 의혹을 제외한 신고가 들어와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부패나 부정 행위에 대해 털고 가는 기회가 되도록 일조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여론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관위가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다만 경력 채용 관련 사안에만 한정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건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까운 회의 끝에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한정합니다.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고 의혹을 조속히 해소해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해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감사 범위를 두고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회의 직후 노태학 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막는 선관위 직원들과 취재진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태학 선관위원장,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노태학 위원장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사퇴에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만이 능사인가? 지금 바로 위원장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은 물론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걸 막는 법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헌법 114조에는 위원장을 선관위원 중 1인으로 뽑는다고만 규정돼 있는데 1963년부터 현직 대법관이 관행처럼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 전면 수용을 압박해왔잖아요. 반발이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발표 이후에 국회 로테온대회에 모여서 강력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선관위가 반쪽짜리 결정을 내렸다며 채용 특혜 의혹은 물론 부실한 선거 관리, 북한 해킹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노태학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시민단체에 지급해온 보조금 문제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이번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중 10년 동안 시민단체 3곳이 보조금 2,200억 원 이상을 부정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단체 출신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단체 관계자가 참여한 경우도 있었죠. 전장현 같은 경우엔 집회, 시위에 참석한 것도 일자리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세계 시민단체가 2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서울시가 직접 진행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10년간 특정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독점해 부정수급했다는 겁니다. 감사를 한 결과 이곳을 포함한 총 3곳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감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민단체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금액은 약 2,239억 원. 사단법인 마을이나 서울사회적 경제네트워크는 설립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서울시 위탁사업을 맡아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단체 출신이거나 위탁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단체 관계자가 관여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하태경 특위위원장은 시 보조금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곳에는 주면 안 된다며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전장현이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장현이 집회 시위도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로 인정돼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현 측은 어떤 정치 조직이나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비영리 민간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며 부정수급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형적인 가짜 뉴스이고요. 전장현은 보조금을 1원도 받지 않아요. 저희랑 연대하는 단체가 어떤 돈을 어떻게 받는지를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장현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 위원장은 보조금 수급 과정 감사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만 있겠냐 이런 권력유착형 시민단체 카르텔이 지방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점검을 해라. 큰 광역단체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릴 생각이고요. 서울시는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불법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환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시민단체 중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노숙 집회가 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집회라는 입장인데 노조 측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서울 대림동의 건설노조 사무실 입구를 경찰관들이 막아섰습니다. 지난달 16일 1박 2일 도심 노숙 시위를 한 건설노조의 회의 자료와 집회 계획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원들은 탄압을 멈추라며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열사정복 이후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눈 감고 자본 적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이 많은 동지들도 그런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기동대 경력까지 투입했지만 큰 충돌 없이 압수수색은 8시간 정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피의자로 적시된 장옥기 위원장은 사망한 양회동 노조원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뒤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불법을 조장하기 위한 지금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더 투쟁을 할 것이다. 건설노조 간부들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오는 14일까지 출석해달라고 4차 요구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하루 만에 새벽 기습 출근을 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은 병원에 가기 위해 연차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구청장으로서 유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알아보겠다며 사퇴를 일축했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기습 출근으로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은 공황장애 등 병원 진료를 위해 돌연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자유 이렇게만 연가 쓰신 거는 맞다. MBN 취재진이 만난 박 구청장 측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석방 이후 사고 현장에서 묵념을 했고 어제도 새벽 기도 후 교회에서 구청으로 출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구청장은 유족들을 위해 용산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추모 방법을 기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외치며 1인 시위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박 구청장이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매일 아침 구청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감사원이 감사 개시 10달 만이죠.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유권 해석 과정에는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는데요. 그러면서도 전 위원장이 90% 이상 지각 출근을 했고 갑질 직원을 옹호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공개했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발끈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전현희 위원장 감사 보고서는 총 73쪽. 시작은 감사원 실세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들어온 제보였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그 내부 제보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곧바로 실질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두 차례 감사를 연장하며 사안에 집중했습니다.
제보 내용 13가지를 확인한 결과 전현희 위원장은 오전 9시 이후 출근이 90%를 넘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보도자료에서 재량 남용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전 위원장은 갑질 직원에게 탄원서를 써주며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 절반 이상의 제보는 확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종 조치 사항에서 참석 인원을 부풀린 오찬 계획서 등을 제출한 수행비서를 해임하라는 징계 요구와 주의 4건을 적시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SNS를 통해 망신 주기로 시작한 감사를 불법적 감사 결과 공개로 권익위원장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며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처 관련 직원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 위원장은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라며 여당을 향해서도 경고했습니다. 허위성 논평이라든지 주장을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그동안 했던 모든 사안들과 함께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감사원과 권익위 모두 후속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이번 감사 결과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착륙을 앞둔 비행기 문을 열어 승객들이 크게 놀라고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는 사건이 있었죠. 이 문과 슬라이드 등 비행기 수리비만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 사실 피해는 이게 전부가 아니죠. 수리하는 동안 항공기는 쓸 수 없으니 이런저런 비용까지 다 합하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아시아나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비상문이 열린 여객기 안으로 거센 바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좌석 시트와 승객들의 머리카락이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착륙 직전 한 승객이 출입문을 강제로 연 행동은 190여 명의 탑승객을 공포에 떨게 했고 9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도 손상이 발견돼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입니다. 비상문과 연결된 부분들로 국토교통부 추산 결과 수리비는 6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수리기간 항공기를 운항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수리가 먼저라며 보험금을 청구할지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상권 청구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 중이고요. 피해 규모 이런 것도 추산 중이고요. 국토부는 미국과 유럽 항공당국에 운항 중에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면 경고음이 울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애초 알려진 5가지의 마약 외에 추가로 최소 3가지의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다 복용 시 호흡 기능 억제, 정신 착란 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의료용으로도 극히 적은 양을 사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유기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프로포폴과 대마, 케타민과 졸피뎀, 코카인 등 총 5종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후회 없으십니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은 한 차례 유 씨를 소환했고 추가로 3종의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의료용 마약으로 극히 사용 횟수가 제한적입니다. 유 씨가 치료용이나 쾌락 목적으로 최소 8종의 다양한 마약을 대리 처방까지 받아가며 투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제 향정유고 결국은 마약류 관련한 법률에 이렇게 규제되는 약물들이니까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제대로 의식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고. 경찰은 또 유 씨가 공범인 유튜버의 해외 도피를 지원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와 측근 최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유 씨의 투약을 도운 18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유명 재수학원에서 학원생 13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생 부모들은 급식 계란에 문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유명 재수학원입니다. 이곳을 다니는 학원생 750명 중 130명이 어제부터 복통과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구청은 이 학원에 급식시설 폐쇄를 권고하고 지난 5일과 7일 점심과 저녁 보존식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계란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구청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식중독 의심 환자 30여 명의 검체를 채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요. 검체 검사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결과가 한 4월 정도 있어야지 나오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이전부터 급식의 질에 대한 불만이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대형은 아니었는데 장염을 안 애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아예 맨밥만 먹었어요. 장염이나 이제 이렇게 되면 애들이 하루 이틀을 날려버려요. 학원 측은 이번 사태에 당혹스러워하며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식업체도 급식비 전액을 환불 조치하고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북한 엘리트층인 외교관들의 탈북으로 북한 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 돋보기에서는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한마디로 북한에서 잘 나가는 북한 외교관들 아닙니까? 이들의 탈북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관 하면 어떤 단어 떠오르시나요? 어떤 단어요? 네. 아무래도 잘 먹고 잘 산다? 네, 그렇습니다. 외교관은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에서도 이 최고 엘리트로 꼽힙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네. 똑똑한 사람이 넓은 세상 밖에 나와 있으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네. 고립된 북한의 상황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을 체감하기 아주 쉬운 여건입니다. 네. 돌아가도 희망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 동요할 수밖에 없겠죠.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외교관들도 이젠 뭐 희망이 없구나라는,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요하고 있는 게 탈북으로 이어진다 이건데 그러면 주요 탈북 경로가 혹시 있습니까? 네, 북한이 외교관을 가장 많이 보내는 지역 어딜까요? 아무래도 국가가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유럽입니다. 네. 물자와 비자금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숨은 외교관들의 주요 활동 무대도 바로 유럽인데요. 네. 유럽이 주요 탈북 경로인 이유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들이 역시 모두 유럽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죠. 중국과 러시아에도 외교관 다수가 파견돼 있는데요. 네. 세 나라의 촘촘한 공조망을 뚫고 탈북을 시도하는 외교관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 제재로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과업을 잘 이행하지 못하면 처벌까지 받으니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탈북에 성공했다 쳐도 북한에 남아있는 뭐 친인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네, 북한은 외교관을 파견할 때 이 자식 등 이 가족을 소위 인질로 잡아둡니다. 그래요. 딴 생각을 아예 못하게 네, 하려는 맞습니다. 거죠. 탈북에 성공을 해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겪게 됩니다. 본인의 직계 가족은 물론 배우자의 직계 가족, 경우에 따라 사촌, 육촌까지 연좌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되면 죽을 때까지 사실상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채 집안 전체가 멸문을 당하고 말 그대로 목숨만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지금 탈북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거고 반복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체제 유지와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김정은 정권 들어 국경부터 사회적 문화적 단속이 예전보다 강화됐는데요. 체제 이탈에 대한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권층이자 기득권층인 외교관조차도 체제를 등진다는 걸 깨닫는 순간 북한 주민들은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아랍의 봄에 방아쇠가 된 제스민 혁명과 같은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정권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체제에 대한 지지라든가 동조를 했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형식적인 이제 태도를 취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북한이 언제까지 주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경제기자 M 배준우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고시원이 달라졌다입니다. 고시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걸 겁니다. 시설은 낡았고 책상 하나 놓고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정도의 2평 남짓한 공간. 하지만 요즘 고시원은 느낌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노량진동. 공무원과 경찰, 각종 전문직 학원으로 건물이 꽉 차 있습니다. 고시텔, 원룸텔 등 이름은 다양해졌지만 고시원은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에겐 여전히 생활비도 아끼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고 있거든요. 뒤쪽. 지금 방세는 어느 정도 나와요? 48 한 달에. 그래요? 일단 보증금을 안 내니까 거기에서 부담이 좀 덜한 것 같고, 그리고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게 안 나가니까 신경 쓸 게 많이 없어서 좀 편한 느낌?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프리미엄이란 문구. 시설을 새로 리모델링해 고급화한 고시원들인데 한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방은 58만 원, 화장실이 없는 방은 45만 원으로 저렴한 고시원보다 많게는 30만 원 가까이 비싸지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픈한 지는 3주 좀 지났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계약은 한 3분의 2 정도 됐고. 최근엔 잇따른 전세 사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고시원 수요가 더 늘었습니다. 고시 공부가 아닌 주거 공간으로서 목돈이 필요 없는 역세권 고시원을 찾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인분들이 한 4분의 3 정도 되는 것 같고 노량진 옆이니까 공시생들이 나머지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직장 초년생들이 이제 부모님 손 안 벌리고 독립하면서 이렇게 목돈이 없으니까. 고시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선발 숫자가 줄고 선호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고시생이 줄고 있고 그만큼 고시원들도 입실자 모시기 경쟁에 나서는 겁니다. 고급스럽고 시설이 깨끗하지 않으면 입실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리모델하는데 또 성공했다 하면은 전부 인건비 자재가 그렇게 했는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돼. 전부 너도 나도 다 프리미엄이라 가지고. 그쪽에 인기가 없어. 프리미엄 고시원을 거의 다 민영을 하더라고요. 25만 원 받았던 거를 지금은 크게 받고 크게 만들고. 서울시 조사 결과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은 137만 원, 평균 월세는 33.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라서 프리미엄 고시원들이 많아진 지금은 월세가 더 비쌀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반전세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월 20만 원의 청년 월세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젊은 청년들과 사회 초년생들에겐 그나마 도움이 되겠죠. 시대가 달라지고 고시원도 아파트처럼 차별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월세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에서 이 고시원 주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이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그리고 세계 박람회는 세계 3대 축제로 꼽힙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전 세계 6개 나라밖에는 안 되죠. 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은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인들이 뛰고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경제적 유발 효과만 월드컵의 3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오늘부터 MBN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과 그 전략을 자세히 분석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세계 엑스포의 가치를 최윤영 기자가 숫자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큰 전광판이나 이런 데. 부산 엑스포에서 유치를 응원합니다. 이거 많이 올라온 거 봤어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광고로 봤어요. 유치를 추진 중인 2030 부산 엑스포는 등록 세계박람회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힙니다. 이 등록 세계박람회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치러졌던 대전 여수 엑스포와는 다릅니다. 엑스포는 크게 2개로 나뉘는데
5년마다 열리는 등록 세계박람회가 있고 과거 대전과 여수엑스포와 같이 그 사이에 짧게 열리는 인정 전문 박람회가 있습니다. 증기기관과 전화기, TV, 에펠탑은 이 세계 박람회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엑스포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 홍보관을 직접 짓는데 다가올 미래와 국력을 한눈에 자랑할 수 있다 보니 최대한 멋있게 짓고 운영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올림픽, 월드컵 등 3대 축제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부산 엑스포가 가져올 경제 유발 효과는 생산 유발 43조, 부가가치 18조 등 총 6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취업자는 5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방문객은 3,48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월드컵과 올림픽은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고 짧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엑스포는 장기적이고 그리고 폭넓게 경제를 바꾸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말 국제박람회 BIE 회원국 179개국의 전자투표로 결정됩니다. 인구나 국가 경쟁력과 관계없이 모두 한 표를 행사합니다. 우리 경쟁 상대는 사우디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초반에는 사우디가 약간 앞섰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우디를 따라잡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선 투표 방식인 만큼 이탈리아가 탈락하게 되면 그 표를 가져와 최종 승리를 노려볼 만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한일 정상 셔틀 외교 정상화를 계기로 6년 만에 만났습니다. 두 나라 경제인들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의기투합했는데 일본은 25년 개최가 확정돼 있죠. 서로 잘 되도록 돕자 이겁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목발까지 짚고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 이후 6년 만에 만난 한국과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단. 목발을 짚고 등장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고바야시 켄 일본 상의 회장이 맞이합니다. 테니스를 치다 아킬레스건이 찢어진 부상을 당한 최 회장은 오늘 회의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중요한 행사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은 양국이 중요 경제적 파트너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2025 오사카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며 2025 일본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와도 하나의 솔루션 플랫폼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2025年大阪・関西万博や2030年に誘致を目指している釜山万博を契機とした日韓の交流が拡大し、相互理解が深まるよう切に願っております。 최태원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함께 이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매일 방송 MBN과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가 오늘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부산 엑스포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위원회 윤상직 사무총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로 대한민국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이동원 MBN 대표이사는 MBN이 가진 다양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적인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50년 전 처음 쇳물을 쏟아낸 6월 9일, 바로 오늘은 철의 날입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 선조들의 핏값인 대일 청구권으로 짓는 제철소이니만큼 실패하면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다. 고로에 불을 붙이며 고 박태준 포스코그룹 명예회장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딛고 우리 손으로 만든 철은 대한민국 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죠. 정규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작업복과 작업모를 쓴 근로자들이 올림픽 개막식처럼 불꽃을 전달하고 일본 배상금이 기반이 된
포항 제철소 제1고로에 점화됩니다. 고로가 가동된 하루 뒤인 1973년 6월 9일, 정확히 반세기 전 대한민국이 생산한 첫 쇳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제1고로 주상에 최초의 쇳물이 용암처럼 터져나오자 감격의 만세소리가 영일만을 뒤흔들었다. 포항 제철소가 지난해까지 생산한 철은 무려 5억 5,295만 톤. 현재 모두 8기의 고로가 운영 중인데 첫 쇳물의 주인공 제1고로는 자동차 5,5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쇳물을 쏟아낸 뒤 수명이 다해 가동을 멈췄습니다. 조국의 현대사 속에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항 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나온 다음에 우리나라 첫 승용차 포니가 나왔고, 현대중공업은 포항제철 철판을 사용해 첫 대형 유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쇳물 생산 50년 동안 철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조선 건조량은 650배, 자동차 생산은 150배가 증가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탄소 배출 없는 철강 생산이라는 과제를 풀기 위해 2026년부터 수소와 전기로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인공지능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는 정부 규제에 대해 AI 기술 자체가 아닌 인공지능이 활용된 개발 사례를 규제해야 혁신을 막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죠. 한국 스타트업과 협업은 물론 투자 의지도 밝혔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올트먼 이야기를 MBN 가상 기자 태빈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챗GPT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후 불과 2달 만에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 30개월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입니다. 이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We're exploring investing more in Korean startups, and we'd be very excited to explore joint chip collaborations to develop AI accelerators. 챗GPT를 둘러싼 각종 우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음악이나 그림 같은 예술과 같은 인간의 지적 노동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Needs to take into account how much the landscape has shifted with this technology. You know, if you make a song in the style of BTS, it'd be great if BTS gets some benefit from that, for example. 올트먼은 AI 기술 자체가 아닌 각 사례에 집중해 개별 규제가 이뤄져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 문제와 챗GPT 거짓 답변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앞으로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픈 AI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태빈이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프랑스 호수마을 공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도망가는 유모차를 따라가며 유모차 안을 향해 여러 번 흉기를 내리치기도 했죠. 22개월 된 아기, 2살, 1살 된 아기와 성인 2명이 다쳤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공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이 가득합니다. 파란 스카프를 머리에 두른 채 놀이터 주변을 뛰어다니는 남성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프랑스 남동부 안시 호수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남성은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현지 시각 8일 오전 9시 45분쯤. Je vois des dizaines de personnes qui courent dans le sens contraire de moi. Je me demande ce qui se passe. Et d'un coup, il y a une maman qui me dit courez, courez, il y a quelqu'un qui poignarde tout le monde tout au long du lac. 유모차를 탄 아기를 포함해 3살 이하 아동 4명과 성인 2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Mes premières pensées vont évidemment aux victimes, aux jeunes victimes qui ont entre 22 mois et 4 ans. Ce qui s'est passé ce matin sur Annecy est effroyable. 프랑스 검찰은 시리아 국적 30대 남성 용의자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스웨덴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용의자는 지난해 프랑스에 망명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오듯 사상 최악의 캐나다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와 연기가 남쪽으로 이동해 인접국인 미국 동북부가 연일 깜깜한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질이 두 번째로 나쁜 등급인 보라 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찾아 쓰고 있습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If you don't have to be outside, then don't be outside. 미국인 7,500만 명 이상이 대기질 경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Getting off the metro I felt like I couldn't really breathe, catch my breath. 캐나다 산불 여파로 갈수록 주황색으로 변했던 뉴욕 공기. 최악의 상태는 넘겼지만 이번엔 바람에 남아한 연기가 미국의 수도를 뒤덮었습니다. 워싱턴 DC는 대기질이 두 번째로 나쁜 등급인 보라 경보를 처음 발령했습니다. 심지어 버지니아주 등 일부 인근 지역은 위험 등급인 적갈색으로 분류됐습니다. 산불 발원지인 캐나다도 온타리오주 일대의 대기질이 가장 나쁜 수준인 10을 초과했고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했습니다. I believe in following public health guidelines and if that's what you need to do to stay safe and keep other people. 캐나다와 미국을 뒤덮은 연기가 주말에는 유럽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Forest fires are likely to be more common and of a larger magnitude. 산불로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캐나다와 미국 거주자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들, 전 세계 아미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바로 우리 K-팝의 역사를 새롭게 쓴 BTS의 데뷔 10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10살 생일을 맞은 BTS는 팬들을 향한 신곡 테이크 2를 발표하며 자축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멤버 전원이 참여한 신곡 테이크 2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챕터라는 뜻으로 팬들에게 앞으로도 함께하자고 약속하는 세레나데 곡입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 기념비적인 데뷔 10주년인 오는 13일을 앞두고 소속사 앞의 카페는 팬들 맞이에 분주합니다. 아미분들이 금손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예쁜 굿즈나 이런 것들 많이 챙겨서 오시고 그리고 포토카드 나눔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나눔의 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도 다양한 호주의 팬들, 즉 아미는 관광공사의 한류 특화 상품을 통해 BTS 촬영지인 숭례문 등을 두루 찾았습니다. 호주 아미는 BTS 회식 장소였던 이곳을 포함해 BTS의 곳곳에 발자취를 쫓으며 한국의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I love BTS because they changed my life. I discovered them during a dark period and they made me see how I need to love myself more. I should learn to take care of myself. And then I can learn to take care of other people better.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세빛섬과 남산타워 등 랜드마크를 BTS의 상징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관광객 환대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두 후보자는 오는 7월 대법관에 임명됩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가 중전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더냐. 여러분은 흥선대원군 이화영, 이 사람을 어떤 인물로 기억하십니까? 고종의 아버지? 아니면 명성황후의 맞수이던 시아버지? 사실 그는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인 면제 배갑을 개발한 또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총기의 위력을 보고 공포를 느낀 흥선대원군은 300면을 12겹 이상 꼭꼭 겹치면 총탄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방탄조끼는
신미양요 때인 1871년 실전에 처음 투입됐는데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죠. 그새 미국의 총포는 더 발전했고 이걸 막지 못하는 방탄조끼에 조선군은 속절없이 쓰러졌거든요. 탄환의 위력이 다른데 그에 대한 기본 정보도 없이 방탄복을 만들었으니 조선군만 희생이 될 수밖에요. 작년 군 장병들에게 지급된 방탄복이 불량이라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죠. 총알이 관통되거나 심한 변형이 생긴 방탄복이 무려 5만 벌 이상, 이걸 제작하는 데만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방탄복 제작업체가 품질 시험 때 방탄 성능을 측정하는 부위에만 방탄 소재를 추가로 덧대는 꼼수를 썼다니 실수도 아닙니다. 심지어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를 알고도 납품을 승인해줬죠. 방탄복 제작업체는 펄쩍 뜁니다. 미 법무부 산하 국립시법연구소 규정대로 또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만든 거라면서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절차대로 국내 공인시험기관과 미국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합격한 제품만 납품받은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에는 어디 부분만 방탄이 잘 되게 제작해달라고 하고선 감사를 할 때는 그 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쐈다. 그러니까 뚫릴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혹 여러분의 자녀라면 저렇게 제작된 방탄조끼를 입고 전장에 나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실전에서 총탄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데 군인들은 저 방탄복을 입고 천호신조만을 바라야 한다니요. 조선 말기나 지금이나 정부가 주는 방탄조끼를 입고 나가 싸우는 군인만 불쌍한 건 달라진 게 하나 없는 거네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방탄복 하나 믿고 싸우는데 였습니다. 류중일 감독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야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고교생으로는 사상 처음 투수 장현석이 발탁된 가운데 재활 중인 NC 구창모와 롯데 박세웅, 상무 최원준이 와일드카드로 합류하는 등 2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은 우산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잦을 텐데요. 우선 내일인 토요일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차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에 70mm 이상, 충청권에 10에서 60mm, 강원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내륙 많은 곳에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내륙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씩 세차게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곳에 따라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28도,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가 31도로 전국적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자주 지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